2004년 2월 언론에서 중국 제1의 연쇄 범죄자로 불린 인물이 무장경찰의 호송을 받아 사형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 발의 총성이 울린 후 허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허베이성 등에서 지난 3년간 이미 6건의 범죄를 저질러 6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0명에게 중상을 입히며 3명에게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 비인간적인 인물은 마침내 죄악과 광기로 가득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 악마는 4개 성을 휩쓸며 광기 어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살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으려는 잔혹함을 지녔습니다. 만약 그가 끝내 잡히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환생하지 못한 채 떠도는 수많은 무고한 영혼들이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에 체포된 뒤 법정에서 그가 한 말은 경찰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연쇄살인범은 누구이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2000년 7월 28일 허난성 덩저우시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던 장씨 성을 가진 4인 가족이 자기 집 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검증을 진행했을 때 모두는 그 잔혹함에 경악했습니다. 범인은 가족 전원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 중 2명에게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살인범의 야심과 수법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자비하여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 남짓 지난 후 2000년 9월 19일 밤 같은 지역에서 한 노부부가 자택에서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범인은 무겁고 단단한 물건을 사용해 노약자를 공격했으며 아들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야 비극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검증한 결과 노부인의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발표된 결과에 주변 주민들은 분노했고 범인을 노인조차 용서하지 않는 짐승이라며 욕했습니다. 민중의 분노는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범인은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저질러 현장에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고 여론의 압박에 경찰은 큰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하지만 이 2건의 사건은 앞으로 이어질 연쇄살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여전히 수사에 바쁜 2001년 8월 15일 팡샤류촌에서 한 농촌 여성과 그녀의 2 자녀가 잔혹하게 살해되는 가족 학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전 2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는 어떤 단서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여성 피해자의 시신에서 심각한 불법 행위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주변 지역의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한 결과 경찰은 같은 사람이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허난성 남부 농촌 지역에서 연이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밤을 틈타 주민의 집에 침입해 연속적으로 강도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지역은 저우커우, 로허, 주마덴, 카이펑, 쉬창, 핑딩산에 걸쳐 있었습니다. 2002년 허난성에서 한 위험한 범죄자가 18건의 중범죄를 저질러 5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0명의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공공안전 문제와 범죄 예방대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심각한 범죄 행위와 광범위한 영향은 수많은 가정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심각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허난성 경찰은 수사와 처리에서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살인범의 죄악은 너무 심각하여 결코 간과될 수 없었고 한 사건에서 경찰은 현장의 다른 흔적들과 전혀 다른 색이 짙은 액체 자국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액체 자국에서 범인의 신원을 알아낼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관해 법의학실로 보냈습니다. 뜻밖에도 이 작은 단서가 잔혹한 살인범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경찰이 주민 기록과 범죄 기록을 검색한 결과 그들의 의심과 일치하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신하이로 키 1.58m에 불과하며 절도와 여성에 대한 중대한 성희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수배령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 세워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각 지역 경찰 내부에서는 범인을 잡으려는 기세가 높아졌으며 그들은 비극을 일으키고 국민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이 살인범을 증오했습니다. 오직 범인을 체포했을 때만 법 집행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양신하의 용의자에게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사건은 계속 발생하여 경찰은 많은 의문과 큰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은 그들이 체포 과정에서 착오를 범하고 있는지, 진짜 범인이 과연 자신들이 추적하는 인물인지 스스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범인의 행동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대담하고 무모해져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해졌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잘못 잡더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경찰은 끊임없이 수색 범위를 넓히며 의심 대상에 오른 누구든 범인일 수 있다고 보고 용의자를 체포해 신문하면 곧 진범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병력은 최대한 증강되어 시골과 외진 지역 다수에 배치되어 살인범의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헌안성, 산둥성 및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2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지만 용의자 양신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경찰도 새로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경찰서 내부의 분위기를 점점 더 긴장되고 압박감 넘치게 만들었으며 단 한순간도 평온할 틈이 없었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 들어서자 전국적으로 SARS가 크게 확산되었고 지방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와 공장 폐쇄, 이동 제한, 주거지역 출입 통제 강화 등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인사건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고 경찰도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지나가자 범인은 전략을 바꿔 북쪽으로 이동해 허베이성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경찰은 곧 깨달았습니다. 2003년 8월 5일 허베이성 싱타이에서 한 3인 가족이 참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둔기에 의한 중상으로 사망했고 아내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심각한 상처로 사망했으며 18세 딸은 공격을 받아 급작스럽게 호흡이 멎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어머니와 딸 모두 심각한 불법 행위에 흔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마을 공동체 전체가 경악과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즉시 현관문과 창문에 보안 장치를 추가로 설치했고 날씨가 숨막히게 더워도 안전을 위해 밤에는 문을 열거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단 3일 후 또 다른 5인 가족이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되어 지역 전역에 광범위한 공포가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중국 공안부의 주목을 받았고 관련 기관들은 전면적이고 긴밀한 공조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한 분석 끝에 경찰은 이 사건들이 범행 수법과 피해자 유형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헌안성, 허베이성, 산둥성, 안후이성의 경찰이 합동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안부는 정저우에서 회의를 소집해 협력 전략을 세우고 용의자 양신아이를 조기에 검거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전을 발동했습니다. 현장 분석과 주민 접촉, 정보 수집을 통해 경찰은 범인의 기본적인 특징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신속히 전국 각지에 파출소로 전달되어 의심스러운 인물을 차단하고 체포할 수 있는 촘촘한 보안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경찰은 어디서든 이 살인범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거대한 그물을 펼쳤습니다. 2003년 11월 2일 허베이성 창저우시에 속한 신화서 공안국은 창저우시 공급 마케팅 호텔 법5회에 투숙 중인 한 외지인의 수상한 행동에 관한 중요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합법적인 직업이 없었고
어떠한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았으며 시내의 여러 특별 관리 대상 업소와 미용실을 자주 드나들어 주민과 당국의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직후 창저우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11월 3일 오전 10시 40분경 수사팀은 이전 보고서 속 용의자와 매우 흡사한 외모의 한 남성이 창저우 철도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검거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밀착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남성을 오랫동안 뒤쫓아 창저우역 남쪽 하수도 인근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용의자는 곧 속도를 높여 서쪽으로 달아나며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 간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길목을 차단하는 계획을 전개했고 현장에서 신속히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체포된 후 용의자는 신문을 위해 본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 남성의 이름이 양신아이임이 밝혀졌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경찰은 양신아이가 2003년 9월부터 창저우시에 와 있었으며 공원역 인근 등 여러 곳에 거주하다가 11월 2일에 시 공급 마케팅 호텔 이비오호로 옮겨 옷을 갈아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한 결과 경찰은 양신아이가 허난성 특유의 억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외모가 허난성, 산둥성,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일련의 살인사건 용의자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각 성공안국의 보고서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창저우시 공안국은 즉시 양신아이의 혈액을 채취하여 각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의 DNA와 대조하는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 남성이 바로 경찰이 집요하게 추적하던 범인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곧바로 허베이성 경찰은 신문 전담 지휘센터를 설립하고 각지에서 신문 경험이 풍부하고 특별한 신문 기술을 가진 조사관 13명을 초청하여 창저우시에 집결시켰습니다. 이 조사관들은 3개의 전문 신문팀으로 나뉘어 양신아이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신문했습니다. 2명의 무장 경찰이 차량에서 그를 끌어내고 머리에 씌워져 있던 특수 후드를 벗기자 양신아이는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팔다리가 힘이 풀려 스스로 걸을 수조차 없어 무장 경찰들에게 떠받쳐 신문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가자 그는 곧바로 침착한 척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 과정은 매우 팽팽하게 전개되었으며 양신아이는 끊임없이 질문을 반박하며 강하게 저항했고 모든 혐의를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반항은 조사관들의 특별한 주목을 끌었는데 이는 그가 사건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심리전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의 명백한 증거와 DNA 검사 결과는 결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진술의 압박 앞에 양신아이는 자신이 저질러 온 잔혹하고 악랄한 범행 전부를 자백했고 이는 공정한 재판과 정의 실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신아이는 1968년 7월 17일 허난성 정양현 루남부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6남매 중 4번째로 가족은 주로 농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린 시절 양신아이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으나 그 속에는 영리함과 예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뛰어난 미술 재능을 지녀 섬세하고 창의적인 그림을 자주 그려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내내 그는 반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하며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부모는 그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미래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가난은 양신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부모는 그가 집안 최초로 힘든 농사꾼의 삶에서 벗어나 학문을 통해 운명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조용했던 소녀는 어느새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형편이 어려워 단순하고 낡은 옷을 입었고 이는 친구들의 놀림과 조롱을 불러와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비웃음에 개의치 않고
언젠가 공부로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지키며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자 커지는 압박감과 내적 고통이 그의 정신을 점점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과도한 압박 속에서 어느 날 양신아이는 아무런 통보나 작별 인사도 없이 학교를 중퇴했고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학교를 떠난 뒤 그는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비좁고 숨막히며 시끄러운 공장에서 혹독하게 일했습니다. 그 후 그는 건설 노동자로 전향해 타는 듯한 햇볕 아래서 땀범벅이 되어 벽돌과 돌을 나르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의 고된 노동은 그에게 많은 고통과 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여러 번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설명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일하던 중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급여일이 되자 사장은 온갖 핑계를 대며 임금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치밀어 오른 양신아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는 식당에서 알루미늄 대야 하나를 몰래 훔쳤고 그것을 자신이 받은 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마음속에 악의 씨앗처럼 심어져 서서히 싹트고 자라났습니다. 그때부터 양신아이는 범죄의 길로 발을 들였고 점점 절도와 사기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88년 삶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그는 도둑질과 날치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범법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 시안 바차오 공화국의 주목을 받았고 그는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와 추적 끝에 경찰은 그의 범죄 행각을 모두 밝혀냈고 마침내 그를 체포했습니다. 재판 후 양신아이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도소 생활을 경험한 사건이자 깊은 흔적을 남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감 생활이 양신아이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출소 직후 그는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의도식하며 절도와 각종 범법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1991년 그는 다시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는 그의 타락이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역 중이던 양신아이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품어 결혼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이 관계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출소하자 그녀는 태도를 바꾸어 약속을 철회하고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은 양신아이에게 극도의 분노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잔혹하게 자신을 배신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올라 복수심이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신아이는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한 여성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쳐 탈출했고 몸싸움 도중 그의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건은 곧 드러났고 그는 중대한 불법 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간의 복역 기간 동안 그의 심리는 점점 왜곡되고 뒤틀렸으며 원한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불행과 실패를 사회 탓으로 돌렸고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수감 중 비교적 양호한 태도를 보여 형이 1년 감형되어 조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은 자유는 그에게 평온이나 새로운 삶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갇혀있던 야수가 풀려난 듯 그는 즉시 더욱 잔혹한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때부터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고 끔찍한 범죄 행위로 점철된 어두운 나날로 접어들었습니다. 2003년 11월 중순 양신아이는 이전 구치소에서 허난성 루어허시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구치소 측은 감시 강화를 위해 10만 위안이 넘는 거금을 투자해
당시 최신형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교차로, 복도, 경비실, 출입문까지 구치소 전역을 촘촘히 커버하며 특히 양신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양신아이는 독방이 아니라 20명 이상의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넓은 방에서 수감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지난 2년 동안 왜 그렇게 많은 중대한 살인사건을 일으켰는지 묻는 질문에 양신아이는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고 무감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한마디를 아무렇지 않게 답해 들은 이들을 소름 끼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건 평범한 일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무감각하고 잔혹한 본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세밀한 수사와 각 세부 사항의 확인, 그리고 양신아이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끝에 2004년 2월 1일 허난성 루어허시 중급인민법원은 그에게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엄격한 판결은 그가 저질러온 끔찍한 범죄 행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양신아이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범죄와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나 후회는 전혀 없이 그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죽음을 개의치 않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의 담담함, 오히려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는 수많은 악명 높은 사건과 범죄자를 보아온 경찰들마저 감탄하거나 적어도 이해하기 어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2004년 2월 14일 양신아이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이 연쇄 살인범의 죄악과 공포로 가득한 삶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고 유가족과 사회 전체의 고통과 분노를 어느 정도나마 달래주었습니다. 양신아이는 지극히 잔혹한 범죄자로 피로 얼룩지고 냉혹한 행위는 누구든 듣기만 해도 쉽게 동정하거나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비극에 이르는 길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겪은 일련의 가혹한 사건들이 빚어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인 충격과 결핍, 상처를 겪지 않았다면 양신아이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평온한 삶을 살며 인생에서 더 나은 것들을 성취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본래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연속이며 인간의 운명 또한 확정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양신아이에게 있어 가난한 가정 형편과 어린 시절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열등감은 그의 정신과 사고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과 같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을 인정받고 돋보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었지만 그 모든 노력이 번번이 꺾이거나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해소되지 못한 분노는 서서히 증오의 불씨로 변했고 결국 그를 타락과 잔혹, 비인간성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평범할 수도 있었던 한 인간이 연쇄살인범으로 전락해 무고한 가정들에게 공포와 고통을 안겨준 안타까운 타락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